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며 죄 중에 있던 저희를 불러주셔서 구별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강의를 통하여 창조, 진화 논쟁의 본질을 깨닫고 진화론의 정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방금 소개받은 홍기범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진리를 신앙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증거에 기초한 신앙이며 그 증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인 성경 안에서 발견되며 2차적으로는 자연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발견된다. 이건 루이스 볼코프의 조직신학 207페이지에 있는 글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이는데 이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만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 과학자, 학자들이 가장 잘 알겠죠. 그래서 그 학자들이 만물, 자연에 대한 연구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그 자세는 그 편견 없이, 전제 없이 순수하게 따라갈 때 생깁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소크라테스의 방법, 메소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말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플라톤의 그 국가라는 책에 나옵니다. 106페이지에 나오는데 헬라어가 보이죠? 그거를 거의 직역을 하면 바람처럼 논리가 어디로 데려가든지 그리로 가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 논리는 논리 또는 뭐 이성 또는 증거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 증거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진리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프란시스 크릭, 이분이 이제 DNA 나선 구조를 발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이로 인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한 얘기가 이겁니다. 생물학자들은 자신들이 보는 것이 설계된 것이 아니라 진화된 것임을 끊임없이 명심해야 한다. 명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화론 생물학자들이 진화론을 버리고 이거 설계된 거 아니야? 창조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미혹에 빠진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하고 같은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속임에 이제 빠질 수가 있는 것처럼 그 방금 말한 프란시스 크릭도 그 자기 연구하는 거, 특히 이제 생화학 또는 그 세포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제 진화론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소크라테스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지 길더라는 사람은 경제학자, 사회학자였었는데 이분은 경제학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성경에 이제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C.E.M. 조드라는 사람은 철학자인데 도덕적 진리 탐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또 사회주의자였었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원리를 따라서 연구를 하다 보면 이게 자연 만물이 설계된 것이구나, 창조하신
하신 거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들 1920년대에 그 논리 실증주의라는 이제 철학이 나와가지고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그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없다, 이거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유신론자, 이것도 의미 없는 말이고, 무신론자, 이것도 의미가 없는 말이죠.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인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이제 도깨비 얘기를 많이 듣는데, 유도깨비론자, 무도깨비론자, 둘 다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없다, 유신론자, 무신론자 다 의미가 없는 얘기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거의 유신론 철학을 펼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1978년에 철학자들이 이게 철학적으로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4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분석 종교 철학의 부흥과 유신론의 주류 무대로 복귀했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학술지도 발간하고 이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이 전에는 이제 유신론자들을 무조건 무시했는데, 철학자들이 철학의 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이렇게 학문적 활동을 하니까 더 이상 무시하지는 못하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그 전공 분야에서 이럴 책임이 있습니다. 종교 전쟁, 이제 오늘의 그 제목인데요. 십자군 전쟁, 위근호 대학살. 위근호 대학살 때는 수만 명이 죽었죠. 30년 전쟁. 30년 전쟁은 그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고, 그다음에 제세례파가 이제 정교 분리를 주장했고, 제세례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폭력을 극도로 부인해가지고 그 군대 가는 것도 거절하고, 만약 우리나라가 외국하고 전쟁을 하면 나는 우리나라 군인들한테 총을 쏠 것이다, 이런 이제 과격한 사람들이죠. 제세례파들은 그 종교 경찰의 쫓김을 받아가지고 얼음이 언 호수를 건너다가 그 경찰이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세례파 사람이 되돌아가서 경찰을 건져주고 체포당해갖고 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폭력을, 어떤 폭력이든지 그 거절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청교도, 성공회, 로마 가톨릭, 이렇게 그 사이의 전쟁에 의해서, 이게 종교 전쟁입니다. 이 종교 전쟁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가족을 잃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보면 여기는 언론, 출판, 집회와 청원과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종교 부분만 보면 연방의회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최초의 국가적 차원의 종교 분리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국가적 차원의 종교 분리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종교 분리는 그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데, 이 자유민주주의와 종교 분리, 요거는 그 방금 얘기한 종교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난 7, 80년간에 걸쳐서 자유민주주의,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피값으로 얻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분리, 종교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와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인데 종교의 자유는 없다. 종교의 자유는 있는데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전체주의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두 가지는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1991년 12월 26일 날 소비에트 연방이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소비에트 연방 해체를 결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이제 소련이 그 간판을 내린 거죠. 근데 이제 그 2년 전에 1989년 여름에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그 내셔널 인터리스트지에 역사의 종말이라는 논문을 제출을 했어요. 역사의 종말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이념 전쟁은 끝났다. 소련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기 2년 전이지만 소련은 거의 거의 실질적으로는 멸망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이념 전쟁은 끝나고, 그래서 이념 전쟁이 끝나고 앞으로는 제3세계 같은 데서 적은 분쟁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역사에 기록할 만한 사건은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역사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제출했고요. 이 역사의 종말, 그래서 앞으로는 그 경제 개발이나 기술 개발이나 그런 건 있지만 역사에 기록할 만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만화과 북한 그리고 케임브리지, 얘는 공산주의자들이 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소수니까 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나과는 니카라과의 수도죠. 평양. 그래서 그 니카라과, 평양, 그 이제 공산 정권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혁 개방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공산주의를 포기했고, 그러니까 이제 재미없는 세상이 된다. 이제 이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그 글을 보고서 1993년 여름에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Foreign Affairs, 문명의 충돌이라는 이제 논문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분은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그 예측을 그렇지 않다. 앞으로의 충돌은 문명 간의 충돌이다. 서구 문명, 유교 문명, 그다음에 아프리카 문명, 이슬람 문명 간의 충돌이 일어난다. 문명 간의 충돌에서 그 문명권이 몇 개냐? 한 7개나 8개 정도 해서 문명 간의 충돌이 일어난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헌팅턴의 그 제자가 있어요. 프란시스 후쿠야마도 사무엘 헌팅턴의 제자고, 제임스 코스도 사무엘 헌팅턴의 제자입니다. 제임스 코스가 사무엘 헌팅턴의 논문을 보고 진짜 충돌이라는 글을 내셔널 인터리스트지에 기고를 했는데, 제임스 코스는 진짜 충돌은 그게 아니다. 미국 내부에서 충돌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서구 문명의 중심인 미국 안에서 서구 문명과 다문화주의, 페미니즘 운동 연합 사이에 진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문명권 간의 충돌이 아니라 한 나라의 내부에서 충돌이 일어난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임스 커스는 사무엘 헌팅턴이 이제 자기 스승이죠. 그래서 예의를 갖춰가지고 그 논문 안에다가 사무엘 헌팅턴의 조상이 그 독립선언서에 서명했고, 독립전쟁할 때 또 자금을 빌려줬고, 이제 그래서 사무엘 헌팅턴은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다. 그렇게 이제 예의를 갖춰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프란시스 후쿠야마, 사무엘 헌팅턴, 제임스 커스, 이 공통점이 뭘까요? 지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세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고 설명으로 끝나지 않고 예측을 합니다. 후쿠야마, 헌팅턴, 커스 다 앞으로 예측을 했죠. 지식인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식인인데 예측을 못한다 그럼 지식인이 아니죠. 그래서 그 예측이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지식인의 기능 중에 하나는 예측입니다. 데이비드 호로비츠라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은 이제 학문 세계의 종신적 지배층이다. 과거의 공산권보다 미국 대학 교수들 가운데 마르크스주의자가 더 많다. 미국 역사학회 역시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 운영되며 종족, 성, 계급, 압제의 거짓 사회학으로 그 영역이 변형된 전문 문학협회 또한 마찬가지다. 급진주의 좌파들은 미국의 모든 것을 악하고 보전 가치가 없으며 미국 사회와 그 삶의 방식이 폭력적인 혁명을 포함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무너지기를 바란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은 멸망했지만 그 공산주의는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좀 전에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한 말 중에 만화과 평양, 케임브리지에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좀 남아 있다. 그 얘기는 케임브리지라는 말은 미국의 케임브리지 시에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MIT. 그러니까 그 말은 하버드 대학교와 MIT에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진화론과 무신론을 기반으로 하는 사상과 학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공산주의는 유물론과 진화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세속적 인본주의, 진화생물학 이거 말할 것도 없죠. 그다음에 심리철학 이것도 진화론을 기반으로 유물론, 진화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진화심리학 이건 뭐 말만 들어도 알 수 있죠. 이 진화심리학도 진화론과 유물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스트, 사회생물학, 뭐 동물행동학, 빅뱅 우주론, 뉴에이지는 무신론이라기보다 범신론인데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신이다 하면 신은 없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많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찰스 템플턴, 에드워드 윌슨, 댄 바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찰스 템플턴은 그 빌리 그레엄하고 활동하면서 빌리 그레엄보다도 더 인기가 있던, 더 유명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진화론에 물들어가지고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프린스턴 신학대학교 가서 공부를 해보자. 그런데 프린스턴 신학대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회복이 됐을까요? 더 악화가 됐을까요? 더 악화가 됐습니다. 왜? 그 당시에 프린스턴 신학교는 자유주의의 물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악화가 됐죠. 그러니까 신학대학교 갈 때 여러분 잘 보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분은 찰스 템플턴은 결국 Farewell to God, 하나님께 안녕이라는 이제 책을 쓰면서 목사직을 반납하고 떠났습니다. 그다음에 에드워드 윌슨은 이분은 우리나라의 최재천 교수, 그분의 지도 교수입니다. 이분이 에드워드 윌슨인데 알라바마 주에서 침례교 어렸을 때 그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나중에 대학에 가가지고 진화론을 공부하면서 또
믿음을 떠난 분입니다. 에드워드 윌슨. 댄 바커, 이분은 19년 동안 그 복음주의 목사, 음악 목사로 활동하다가 이게 무신론자가 돼가지고 또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기 FFRF라고 있는데 이것은 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 종교로부터의 자유 재단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더 클러지 프로젝트는, 클러지는 성직자죠. 그래서 이 클러지 프로젝트는 미국에서 이게 목사 중에서 믿음을 무신론자가 된 목사, 또 무신론자가 된 그 이슬람교 그 이맘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각 종교의 자기 종교의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목사가 자기 신념대로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화된 것이다,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죠.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 신념대로 설교도 못하고 자기 가족한테도 얘기를 못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인지 부조화, 이제 그런 게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한테 심리 상담을 해주고, 또 뭘 해줘야 될까요? 경제 지원도 해주고, 또 뭘 해줘야 될까요? 이직 알선도 해줍니다. 이런 기관이 공식적으로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만의 얘기일까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진화론, 과학인가 믿음인가? 답은 아시겠죠? 믿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창조론, 과학인가 믿음인가? 이건 무엇이 답일까요? 여기도 믿음입니다. 지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지식이란 무엇인가? 윌프리드 셀라스, 이제 인식론 학자입니다. 인식론이란 무엇인가 하면, 지식이라는 것이 뭐냐? 어떻게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냐? 내가 그 습득한 지식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인데, 인식론 학자들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식론 학자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물론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식 목적은 세계를 성공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고의 설명적 정합성을 갖는 세계상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제 뭐 말은 복잡하게 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지식의 기능이라는 것은 설명과 예측이다. 아까 후쿠야마, 헌팅턴, 제임스 커스 얘기에서도 예측을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예측이라는, 설명과 예측이라는 말이 이제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지식을 우리가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과학인데, 과학이라는 것은 원래 스키엔티아, 이게 라틴어죠. 라틴어로 스키엔티아, 이게 확실한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영어에서는 사이언스, 프랑스에서는 철자는 똑같지만 시앙스라고 부르고, 독일에서는 이 스키엔티아를 어원이 스키엔티아가 아니고 별도로 만든 단어인데, 비센샤프트, 이것은 뭐 학문이라는 뜻, 과학이라는 뜻, 이제 같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이라는 말은 일본의 개화기에 일본 학자 한 사람이 서구에 가가지고 이제 시찰을 하던 중에 서양에서 보니까 이게 분과 학문으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한국, 일본에서는 과학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과학이라는 용어가 너무 그 넓은 뜻으로 쓰여가지고 이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정체에 대해서도, 과학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과학이란 무엇인가? 리처드 파인만, 이분이 아인슈타인 이후로 그 아주 걸출한 물리학자 중 한 분인데요. 이분이 과학이란 무엇을 발견해내는 특별한 방법, 그렇게 해서 발견한 것들의 지식 체계, 어떤 것을 발견해냈을 때 그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것이나 현실에서 구현해내는 것, 이것을 사람들이 과학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얻는 방법으로서의 과학은 1번이죠. 과학이 다른 학문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을 발견해내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과학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과학혁명은 코페르니쿠스가 1543년에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그 위에 있는 것은 데 레볼루시오니부스, 이거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고, 중세의 그 학문 용어가 라틴어였기 때문에 그 논문이나 그 책 학술 도서를 라틴어로 많이 썼습니다. 이게 1543년, 이게 코페르니쿠스가 죽기 얼마 전이죠. 천동설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제 곤욕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죽기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이게 1543년. 그다음에 티코 브라헤가 그 천문 관측, 행성의 운동을 관측해가지고 아주 많고 정확한 자료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케플러가 받아가지고, 그 제자인 케플러가 받아가지고 행성 운동의 법칙 3가지를 만들어냈죠. 3가지 행성 운동의 법칙. 그래서 이것은 관찰을 통해서 그 법칙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갈릴레이는 지상에서의 그 물체의 운동, 지상에서의 물체의 운동에 대한 그 법칙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실험입니다. 실험. 물체를 높은 데서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실험을 하고,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너무 그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미끄러운 경사면을 굴러내릴 때 그 물체의 운동에 대한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천체, 행성, 행성들이 움직이는 운동 법칙과 지상에서의 물체 운동 법칙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이작 뉴턴이 그 2개의 지상계, 천상계의 운동 법칙을 통합을 해갖고 만들어낸 것이 뉴턴의 운동 법칙 3가지하고, 그다음에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죠. 그래서 그 운동 법칙과 중력으로 지상 물체 운동, 천체 운동을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게 영어로 Scientific Revolution이라고 부르는데, 코페르니쿠스가 발표한 1543년에 발표한 글이 여기 라틴어로 데 레볼루시오니부스 오르비움 코일레스티움 이렇게 하는데, 과학혁명의 레볼루션하고 이게 철자가 똑같죠. 그래서 혁명이라는 의미를 갖는 레볼루션이 라틴어에서 온 겁니다. 라틴어 원어의 뜻은 회전하다, 공전하다, 되돌아오다, 그런 뜻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과학혁명의 결과, 코페르니쿠스가 쓴 그 글로부터 이게 레볼루션이라는 말이 확장돼가지고 혁명이라는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과학혁명입니다. 그래서 과학혁명은 1543년에 시작해서
44년 후인 1687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과학혁명이죠. 그래서 과학혁명은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가 시작해서 1687년에 아이작 뉴턴이 과학혁명을 마무리했다. 지금까지 그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 방법론하고는 다른 이제 방법론이 출현한 거죠. 그것이 이제 과학혁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그 오른쪽에 보이는 수식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전자기하기라고 하는 것이 1785년에 시작해서 1864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이건 79년 만인데, 물론 그 이전에도 그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정전기 또 뭐 자기 현상 같은 거는 뭐 발견이 됐었지만, 학문적인 연구로 시작된 것은 이제 1785년부터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 법칙을 수학으로 표현하면서 하게 된 것은 1785년부터죠. 이게 이제 그 전자기하기인데, 맥스웰이라는 이제 걸출한 그 학자가, 맥스웰은 그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연구하는 목적이, 자연을 연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주시는 법칙을 발견해보자. 거의 뭐 그 성경 연구하는 식으로 자연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맥스웰이 그 여러 그 전에 학자들이 발견한 법칙, 수학식들을 종합해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제 맥스웰 방정식을 만들었고, 맥스웰 방정식을 풀어보니까 그 수식이 나타납니다. 이 수학식을 보면 이게 파동이 있고, 이 파동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게 퍼져나가는 거네. 그러니까 호수에다가 돌 하나 떨어뜨리면 물결이 사방으로 퍼져나가죠. 그런 파동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기파를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아니고 수학식을 먼저 찾았어요. 수학식으로부터 전자기파라는 것이 있겠네,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한 거죠. 예측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실험에 의해서 또 전자기파가 정말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맥스웰의 전자기 방정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인슈타인이 구한 공식이 이겁니다. E는 mc 제곱. 이것은 뭐 유명한 이론인데, 물질과 에너지는 동등하다. 이 수학식을 발견했죠. 그래서 이 수학식을 발견하고서 아니 어떻게 이런 식이 나왔지 하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 아인슈타인은 물질은 에너지와 등가이다. 그래서 이것도 수학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실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한 것 중에 어떤 실험이 있었을까요? 온 세상 사람들이 아는 사건인데, 일본의 원자폭탄 2개를 떨어뜨렸죠. 그게 실험. 그래서 이것도 에너지와 물질이 등가라는 것이 수학식을 먼저 발견하고 그 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실증을 한 겁니다. 왼쪽 위에는 왜 이 그림을 제가 집어넣었을까요? 태양의 에너지원이 수소의 핵융합입니다. 이 핵융합은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이것이 핵융합이다, 물질과 에너지가 등가다, 이거는 아무리 오랫동안 관찰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수학식을 먼저 발견하고 그 수학식으로부터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아래쪽에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 통신 기지 같은 것은 이제 이렇게 전자기파인데, 이 전자기파도 이
과학 발견의 결과죠.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요게 GPS 위성들인데, 요거 GPS 위성을 띄우려면 아이작 뉴턴의 그 운동 방정식, 또 중력의 법칙, 그 발견이 없었다면 인공위성 자체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자기파도 그 과학의 성과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오른쪽 위에는 원자력 발전소, 요거 아인슈타인의 에너지와 물질이 등가다, 그런 수학식을 먼저 발견하고 그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실증하고 이제 우리 생활에 응용한 것이죠. 그 아래는 뭐 원자폭탄이고요. 그래서 과학혁명 이전에는 그 자연에 대한 연구, 그것을 내추럴 필로소피, 자연 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학문을 철학이라고 불렀어요, 필로소피. 그런데 철학에서 하는 방법론하고 과학의 방법하고는 다르죠. 과학의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법칙이 수학식으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사이언스라는 말은 1833년에 이 자연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하고 기타의 철학자하고는 뭔가 다른 거예요. 같이 불러서는 좀 이게 맞질 않죠. 그래서 윌리엄 휴엘이라고 하는 사람인가가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르자. 필로소퍼, 철학자가 아니라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르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학문 자체도 사이언스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사이언스라는 말은 이제 뭐 지식, 확실한 지식, 이제 원래 이런 말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칼 포퍼, 이제 과학 철학자인데, 과학과 사이비 과학의 판별 기준을 제시했는데, 사이비라는 말은 뭔가 하면 과학이라고 말은 하는데 과학이 아닌 거, 이것을 이제 사이비 과학이라고 그러죠. 사이비 그리스도인,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옆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사이비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그 지식인인데 지식인답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사이비 지식인,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칼 포퍼가 이제 과학 철학은 자연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과학 철학은 과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이 뭐냐? 그래서 과학과 비과학과 사이비 과학의 판별 기준을 제시합니다. 과학 철학에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반증 가능성과 설명과 예측 기능,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과 예측 기능에 대해서만 이제 주목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기능은 설명과 예측이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과학의 세 기둥, 수학, 관찰, 실험, 법칙을 수학식으로 정확히 나타냈기 때문에 그 전자기파의 존재, 수학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에너지 물질의 등가, 그것도 수학식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게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 관찰, 실험, 관찰을 통해서 법칙인 수학식을 발견하고, 실험을 통해서 법칙을 나타내는 수학식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수학식을 먼저 발견하고 거기서 실험을 통해서 확증을 하고, 그래서 이 수학, 관찰, 실험, 이게 과학의 세 기둥인데, 하나만 없어도
우리가 지금 누리는 과학 문명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마 이거 거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못 들어봤어요. 제가 들어보기 시작한 건 한 1년 정도 될까요? 그 전에는 뭐 저도 이렇게 과학의 세 기둥이 수학 관찰 실험이다 이런 생각을 아직 못 했었기 때문에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의 세 기둥이 수학 관찰 실험이고 그 다음에 과학의 기능은 설명과 예측이다. 그래서 뉴턴 역학으로 해왕선의 존재와 위치를 예측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천문학자들이 관찰을 해보니까 천왕성의 궤도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뉴턴의 운동 법칙이 이거 안 맞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천문학자들은 이제 어디에 다른 행성이 어디쯤 있을 거다. 다른 행성의 존재와 위치를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찰을 해보니까, 정말 거기 있네. 예측을 잘한 거죠. 예. 그럼 이제 아까 그 뉴턴 역학을 그 천왕성의 그 궤도를 보면서 뉴턴 역학이 틀렸어. 그렇게 폐기할 수도 있고 아니야 뭐 어디 있을 거야.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뉴턴 역학으로 예측한 것이 맞았죠. 그래서 해왕성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과학의 예측, 과학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이거 건전지 아시죠? 건전지, 전구. 왼쪽 불이 켜질까요? 켜진다. 손 들어보세요. 안 켜진다. 또 오른쪽 켜진다. 안 켜진다. 왼쪽 뭐 켜지죠, 분명히. 오른쪽 켜질까? 안 켜질까? 안 켜집니다. 안 켜집니다. 그 다음에 왼쪽 켜진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켜진다. 손 들어보세요. 이럴 때는 그냥 의사표시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이제 그 대학에서 전자회로를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전자회로 첫 시간에 항상 물어봅니다. 이게 켜지냐 안 켜지냐. 그럼 왼쪽 같은 경우에는 안 켜진다에 손드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켜진다는 아주 소수, 없거나 소수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왼쪽 켜질까요 안 켜질까요? 왼쪽 켜집니다. 이것은 각자 뭐 실험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4개 중에서 하나를 거꾸로 했어요. 요것도 켜집니다. 요거 켜진다 안 켜진다를 가지고 토론회의에서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결론 못 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실험을 하면 됩니다. 실험. 이게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게 켜진다 안 켜진다는 그리스도인이건 이슬람교인이건 신천지 교인이건 누구라도 앞으로 이제 100년 후에 살 사람이건 다 이거는 이의가 없어요. 무신론자건 유신론자건 이게 과학입니다. 유신론자하고 무신론자하고 진화론자하고 창조론자하고 서로 답이 다른 것은 그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계속 이제 퀴즈가 나왔는데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요? 비커 똑같습니다. 물도 똑같고 여기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요? 이때 똑같습니다. 이것도 실험
제가 실험 해봤을까요? 실험 안 해봤습니다. 실험 안 해봐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실험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실험 안 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왼쪽 그림에 좀 이상한 점이 있긴 있어요. 물에 잠겼는데 오리의 모습이 다 반사된 것처럼 보여요. 이게 AI로 그린 건데 AI가 이렇게 좀 잘 못 그려졌어요. 중력에 의한 빛의 굴절, 아인슈타인이 예측했는데 이것을 1919년에 에딩턴이라는 사람이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찰, 실험, 이게 과학의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죠. 관찰, 실험을 통해서 법칙을 발견한다. 법칙을 먼저 발견하고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다. 이것이 과학입니다. 관찰이죠. 이제 드디어 오늘의 제목인 그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창조 진화 전쟁은 역사 전쟁이고 종교 전쟁이고 과학 전쟁입니다. 역사 전쟁은 과거를 해석하는 싸움, 이것은 이제 역사 전쟁이라고 하는데, 고구려하고 수당 간에 70년간 전쟁이 있었어요. 1400년 전에. 중국은 고구려 수당의 70년 전쟁을 중국 내부의 통일 전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한중 역사 전쟁, 현재 그런 거죠. KBS에서 여러 차례 방송했어요. 한중 역사 전쟁을 주제로 해가지고, 독도에 대해서는 한일 간의 역사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사형수 오희웅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1979년 9월 13일 날 이제 사형 당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마지막 부분만, 이게 사형 당하기 직전에 유언한 겁니다. 죽어 살아도 위증하고 고문하고 조작한 사람들에겐 복수를 할 겁니다.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오희웅 수사, 재판 여러 과정에서 좀 미흡한 점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조갑재라는 사람이 책으로 냈어요. 사형수 오희웅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과거의 사건이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 실험할 수가 없어요. 또 관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과거에 일어난 사건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살인사건 재판할 때 무엇을 근거로 재판을 하죠? 증인, 증언, 증거를 근거로 해서 재판을 합니다. 판사, 그죠? 창조 진화, 창조가 실험과 관찰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 사건이에요. 진화,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금방 말한 것은 좀 뒤로 미루고, 진화, 증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증언 없습니다. 그다음에 증거가 있을까요? 진화의 증거 있습니다. 우주, 생물, 지층, 화석, 석탄, 석유, 고문서, 이게 진화의 증거예요. 그럼 창조의 증거는 뭘까요? 우주, 생물, 지층, 화석, 석탄, 석유, 고문서, 이게 창조의 증거입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창조론자는 이게 창조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진화론자는
이것이 진화의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하죠? 찰스 스펄전, 이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19살 때인가 런던의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시작한 분인데, 이분이 살아있을 때 1959년에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진화론을 발표를 했죠. 이 찰스 스펄전이,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 교회, 이분이 이제 그 침례교 목사였는데, 침례교, 이분이 가입해 있던 침례교 연맹 측에서 그 당시에 고등 비평과 진화론을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 스펄전이 굉장히 반대했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분이 1887년에 그 침례교 연맹을 탈퇴를 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찰스 하지, 이분도 반대했죠. 진화론을 믿는 것은 무신론자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진화를 믿는, 이제 여기 나오는 분들은 다 이제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팀 켈러,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이제 유신 진화론자이고, C.S. 루이스, 이분도 유명한 유신 진화론자이고, 벤자민 워필드, 찰스 하지의 제자인데, 찰스 하지는 진화론을 믿는 것은 무신론자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제자인 벤자민 워필드는 진화론 맞지, 진화의 단계에서 특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찰스 하지의 의견을 따라야 되나요? 벤자민 워필드의 의견을 따라야 되나요? 내가 판단해, 내가. 여러분들 각자 사진을 올려놓으면 됩니다. 창조를 선택할지 진화를 선택할지는 각자의 자유입니다. 책임이고. 그래서 제가 어떤 교단의 어떤 목사님인데, 우리 교단은 이제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은 이 말이죠. 제가 이제 창조과학 하는 거 알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화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믿는 것은 자유입니다. 책임은 지셔야 됩니다. 믿는 거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됩니다. 아까 그 오이흉 이야기에서 얘기했지만, 살인 사건이나 재판을 할 때 판사가 잘못하면 죽을 사람을 살리고 살릴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지 않아야 될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고,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에요. 왜요? 잘못하면 살인자가 될 수 있어요. 살인자. 그래서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도 판단을 잘못하면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지층이 이제 그 시루떡처럼 이렇게 시루떡처럼 돼 있는데, 이것을 보고서 이제 지층 누증의 법칙, 아래 지층이 먼저 쌓인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수평성의 원리, 지층은 수평으로 쌓인다. 수평하는 지층도 많습니다. 사층리. 그다음에 동일 과정설, 그건 뭐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똑같은 그 현상이 벌어진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똑같은. 그러니까 동일 과정설이라는 것은 노아 홍수와 같은 그 격변적인 사건은 없었다, 이제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층 누증의 법칙, 수평성의 원리를 했는데, 이것이 관찰을 해보고 한 걸까요? 이게 지층을 보고 했는데, 이거 지층을 이미 만들어진 지층을 본 거기 때문에 이것은 관찰이라고 볼 수 없고, 지층을
구경한 거죠, 구경. 지층 구경하고서 지층 누중의 법칙, 수평성의 원리, 동일 과정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과학이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물고 있는데,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그 화석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물고기가 이제 죽어서 바닥으로 가라앉고 그 위에 흙이 쌓여가지고 묻혀서 화석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그러면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물고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바닥으로 가라앉아서 자기가 흙에 묻힐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이것은 그 생선회를 먹으려고 입을 딱 물었는데 흙더미가 덮쳐갖고 화석이 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이제 지층 역전이 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역사로 하면 맨 아래는 고조선 지층, 그 위에는 삼국시대 지층, 그 위에는 고려시대 지층, 그 위에는 조선시대 지층이 있는데, 이게 그 순서대로 나와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삼국시대 지층하고 고려시대 지층이 바뀐 거예요, 순서가. 그럼 지질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뭐 주저함도 없이, 그거요, 지층 역전이에요. 이게 말이 될까요? 옛날에 코로나19 나왔을 때 백신 맞았는데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돌파 감염이에요. 이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걸로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넘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인트 헬렌스 화산, 콜로라도 세인트 헬렌스 화산은 1980년에 폭발했던 화산이고, 이때 지층이 만들어졌는데 순식간에 194m에 달하는 지층이 만들어지고, 콜로라도 대학에서는 1994년에 실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층은 쌓이고 쌓여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게 흙탕물, 또 다르게 얘기하면 뻑뻑한 흙탕물, 이제 학술적으로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 뻑뻑한 흙탕물이 굉장히 빠른 속도, 시속 100km로 물속으로 흐르던 물 위로 흐르면서 이게 작은 입자, 큰 입자가 분류되면서 지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건데, 진화론자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요만큼은 그렇게 급속히 만들어진 거지, 지층이 만들어진 다음에 또 수만 년, 수십만 년이 흐른 다음에 또 만들어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지층이 만들어진 후에 100년만 지나도 그 지층 경계면이 다 파괴되고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지질학은 역사적 사건의 해석이다, 과학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질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지질학은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수는 지음 화석과 지질학 이야기 25쪽에 보면은 여기 다 읽진 않고 그 중에 일부만 읽겠습니다. 고생물학자는 상상력이 풍부해야 한다. 이게 과학자의 태도인가요? 이거는 뭐 소설가나 시인의 태도죠. 공상 과학 소설 쓰는 사람의 태도죠. 종교 전쟁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싸움 또는 뭐 영적 전쟁,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종교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여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또 공감하고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종교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진화론자 마이클 루스는, 진화론은 어느 단계에서는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선험적 혹은 형이상학적 과정을 필요로 하는 종교와 같은 것이다. 이걸 누가 말했다고요? 진화론자가 말했습니다. 진화론자도 인정하는 거예요. 엣지 재단이라고 있는데, 이 엣지 재단에서는 매년 세계의 그 석학들한테 그 편지를 보내가지고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질문
한 그 질문이 증명할 수는 없지만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다 보냈어요. 여러 사람한테. 그러니까 도킨스가 어떻게 대답을 보냈는가 하면 나는 우주 그 어디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과 지능, 창의성, 그리고 모든 설계가 다윈의 자연 선택이 만들어낸 직접적 또는 간접적 산물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설계라는 것은 다윈적 진화의 과정을 거친 뒤에야 우주에 뒤늦게 등장하는 것이다. 설계는 진화보다 앞설 수 없으며 그러므로 우주의 근간을 이룰 수도 없다. 도킨스 입장에서 증명할 수 있었으면 여기 답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여기 답을 했어요. 진화가 먼저, 진화의 결과가 설계다.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진화론자 리처드 도킨스는 앤토니 플루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14살인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인데 이분이 14살 때인가 그 무신론자가 됐어요. 공언을 한 이제 아주 그 공언하는 무신론자임을 공언했는데 이분이 그 철학자가 돼가지고 아주 그 유신론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했습니다. 철학적으로. 그러다가 그 50년 만에 거의 뭐 그 80세인가 돼가지고 이제 DNA 그 결과를 보면서 이거는 도저히 진화로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은 존재한다. 그렇지만 이분은 그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는 가질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성경을 통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신이 존재한다까지는 갔지만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리처드 도킨스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앤토니 플루에 대해서 앤토니 플루가 아주 그 무신론의 아주 그 전도사 어떤 뭐 굉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리처드 도킨스는 앤토니 플루에 대해서 변절자다 이렇게 얘기했고, 변절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당신의 생각은 이러해서 틀렸다 이렇게 학술적으로 반박을 해야 되는데 인신공격을 한 것이죠.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는 앤토니 플루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좀 이상해졌다, 죽을 때가 되니까 마음이 약해져 갖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앤토니 플루가 이제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템플턴 상은 이제 그 신앙인들 또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건데 그 템플턴 상을 노리고 유신론자가 됐다. 이제 인신공격이죠. 인신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신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이 사람도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신은 아닌데 이 우주를 봐라. 이게 신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된다. 자연 법칙을 봐라. 신이 없으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리처드 도킨스가 아이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거는 그냥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야. 은유로. 이렇게 이제 폄하를 했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캠브리아기 대폭발이 있는데 이것은 캠브리아기가 고생대 맨 아래 지층인데 그 아래 지층, 맨 아래 지층은 이제 생명이 거의 시작하는 때니까 화석의 종류가 숫자가 작아야 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더 많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반대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한 중국 학자 준 위안 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게 진화 계통수
아래에서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첸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에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질문을 하는데 어떤 것만 하면 사소한 거, 지엽적인 것만 질문하고 그 진화론 자체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해요. 그래갖고 이제 첸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초청한 사람한테 왜 그 본질적인 것을 질문 안 하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정부를 비판할 수 있지만 다인을 비판할 수 없다. 중국에서는 다인을 비판할 수 있지만 정부는 비판할 수 없다. 이것이 뭔가요? 이 과학인가요? 종교인가요? 종교죠. 이것은 금방 얘기한 거. 진화론은 거짓말이다. 캠브리아기 대폭발의 비밀. 그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볼 수 있습니다. 월터 바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철저한 무신론 동물학자에서 철저한 창조론자로 전향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신앙을 이분이 이제 아들의 하여튼 극심한 그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그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진화론이 틀렸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다시 이제 그 진화론 책을 열심히 살펴봤죠. 그랬더니 고래류 같은 경우에는 구판에서는 화석 증거 없다 이렇게 써 있었는데 신판에서는 아예 그 내용 자체를 삭제해 버린 거죠. 이것이 뭐 이거 하나뿐만 아니고 여러 책을 갖다 놓고 보니까 이제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불리한 거는 다 삭제하는 겁니다. 진화론자들이. 그래서 이게 만약 그 진화론이 과학이라면 철저한 진화론자에서 철저한 창조론자로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또 이게 진화론이 과학이라면 창조론자가 또 진화론자로 바뀐다든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생물학이 과학이고 진화론이 과학이라면 과학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학교에 진학했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교에 가서 진화론을 공부하면서 믿음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자녀들이나 손자녀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아무리 믿음이 확실하고 신실하다고 생각이 돼도 대학 가서 진화론을 만나게 되고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학문 분야를 공부하게 되면 거기 넘어갈 수 있어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 보낼 때 우리 애는 확실하지 않은데 그러면 그 생물학과 보내면 위험합니다. 물리학과도 위험한 게 빅뱅과 같은 그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학문이 있어갖고 거기도 위험하고 뭐 교육학 여기도 진화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아주 뭐 대학 가면은 그 정글에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제일 안전한 것은 공학을 공부하는 것이다. 공학에는 뭐 창조 진화 그것이 거의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진학하기 전에 제대로 잘 가르쳐서 대학을 보내야지 그냥 대학 보냈다가는 큰일 납니다. 광주에서도 어떤 가정에서 아들이 대학의 생물학과를 진학했는데 대학 가더니 이게 진화론자가 돼버린 거예요. 가족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 좀 길지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은 뉴턴 역학이나 맥스웰의 전자기학과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창조론과 만물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진화론은 과학의 영역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역사 전쟁이며 신앙의 영역에서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진화론자들은 진화를 전제로 만물을 해석하며 창조론자는 창조를 전제로 만물을 해석한다. 바이츠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같은 책의 구판과 심판이 정반대 주장을 한다는 것은 진화론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다. 진화론이 과학이라면 진화론자가 창조론자로 전향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항상 세상과 세상 학문의 영향을 받아왔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이방민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신약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세상과 세상 학문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학문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학으로 보내기 전에 진화론에 물든 대학, 인본주의에 물든 대학으로 보내기 전에 철저히 무장시켜서 보내야 됩니다. 이것은 부모의 책임이기도 하고 교회 목회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 대답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폴로기아인데 이게 영어로 어팔러지, 이게 변증이라는 말이죠. 변증.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진 소망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증명할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변증해야 돼요. 변증. 과학 전쟁. 이제 진화도 과학이 아니고 창조도 과학이 아니라 그랬는데, 과학 전쟁하면 이제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화론자들이 이제 자신들은 과학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또 하나는 그 진화, 창조는 증명할 수가 없죠. 창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선포하고 변증하는 겁니다. 선포하고 변증. 근데 이제 진화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죠. 진화는.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실험하고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살펴볼 텐데, 이제 거짓 용어 전술이라고 붙였습니다. 여기 쌍봉낙타, 단봉낙타, 라마, 과나코, 알파카, 비쿠냐,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왜 이 6가지를 한데 많았을까요? 여기 과나코를 가축화한 것이 라마, 비쿠냐를 가축화한 것이 알파카인데, 이 라마, 과나코, 알파카, 비쿠냐는 남미 쪽에 사는 것들이고, 쌍봉낙타, 단봉낙타는 뭐 아시아, 뭐 중동 이 지방에 사는 것들인데, 이 6가지가 다 한 종입니다. 한 종이면은 교배를 통해서 번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 종으로 분류해야 되는데, 생물학자들은 어떻게 분류하는가 하면 낙타과, 낙타속, 라마속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여기 2001년 이전에 이렇게 분류했다는 거죠. 이거는 사기죠. 그러니까 흑인, 백인, 황인, 뭐 이렇게 피그미족, 이게 다 다른 종으로 분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기죠, 사기. 2001년 이후에는 또 바뀝니다. 이게 분류하는 방법이. 그 다음에 은여우 가축화 실험을 하는데, 드미트르 벨라예프라는 사람이 1959년에 시작을 했어요. 이 여우를 갖다가 새끼를 낳으면 사람을 잘 따르고 순정적인 것만 골라가지고 교배시켰습니다. 계속. 그러면 이제 뭐 아주 그 순종적이고 이제 그런 여우가 계속 태어나죠. 그래 이제 계속 실험하다가 1985년에 그 사람이 죽었고, 그 제자가 받아가지고 계속 실험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다른 종이 태어날까요? 안 태어납니다. 박테리아는 이제 20분이 한 주기인데, 1988년 2월 24일 리처드 렌스키라는 사람이 이제 실험을 시작했는데, 이거 어떻게 그 새로운 종이 태어나는 거를 좀 살펴보자. 20분이니까 굉장히 빠르죠. 이건 이제 AI로 그린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 모습이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AI가 그린 거니까. 근데 지금도 계속 실험하고 있는데, 이거 성공했으면은 대서특필 해갖고
진화가 증명이 됐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직 그런 말 없죠. 초파리 여리틀이 이제 한 생인데 이것도 1954년에 모리 슈이치라는 사람이 이제 실험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 다른 종이 태어날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직도 실험하고 있죠. 이거 성공했으면, 이거 성공했다고 신문 기사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여기 이제 개인데, 개가 그 애견 사이트 같은 데 가보면 뭐 450종, 540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그 생물과 교수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1200종은 될 거다. 이렇게 등록 안 된 것도 많죠. 수없이 많은데 이 개들이 다 한 종이죠. 여기 개, 늑대, 자칼, 코요테, 들개가 있는데 이것들이 다 한 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개는 회색 늑대에서 진화한 것이다. 진화했는데 종 분화가 이루어졌는데도 이상하게 교배하면 새끼를 난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래서 창조 진화 논쟁의 본질은 역사 전쟁이며 종교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는 활동 중에 그 수학,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증, 증명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것은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 그 전자공학에서는 이게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답을 쓸 때도 몇 줄 안 써요. 근데 이제 신학을 가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고 몇 줄 써갖고는 안 되고 뭐 다시 말하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늘려갖고 써야지 좋은 점수를 받지, 그냥 간단하게 써갖고는 점수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공계 공부하는 사람들은 신학 가서 좀 힘들죠, 적응하기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활동 중에 선포 또는 선언이 있고, 그다음에 변명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한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활동을 할 때 여기 선포와 변증이 들어가는 겁니다. 선포하고 변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요? 공부를 많이 해야죠. 창조과학 강의도 열심히 듣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뭐 변증학도 좀 공부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사기입니다, 사기. 그 생물학에서 필요한 수학, 물리학에서 필요한 수학 같은가요? 다릅니다. 물리학에서는 미분, 적분, 벡터 뭐 각종의 그 고등 수학들이 들어가는데, 생물학에서 필요한 수학은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떤 욕을 먹을지는 모르지만 생물학에서 필요한 수학은 산수입니다. 산수. 또 의학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과로 분류하는데 의사들에게 필요한 수학이 뭘까요? 뭐 확률, 통계 그쪽도 산수입니다. 그러니까 입학할 때는 수학을 잘해야 되지만 입학해서는 뭐 그렇게 수학 잘할 필요는 없어요. 수학 잘해야 되는 사람은 물리학 그쪽에 수학을 잘 해야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창조, 진화 논쟁이 창조 진화 논쟁이 역사 전쟁이며 종교 전쟁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쌓여가게 하여 주시고 그 지식이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변증함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